안녕하세요. 책 요정입니다. 부의 선택. 지은이는 라이너 지텔만, 옮긴이는 서정아, 출판사는 위북입니다. 부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태도부터 점검하라. 바로 오늘이야말로 꿈을 시작할 절호의 순간이다. 승자의 지침만 얻어라.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연구하라. 부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신만의 꿈을 실현하기에 지금만큼 좋은 시대가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누구나 꿈을 꾸고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과 열망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든 위대한 목표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든 이 책에서 본보기를 찾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꿈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세우고 적당히 성공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은 시절 더 과감한 목표를 세웠더라면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면 어떻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과감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보다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지나치게 과감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더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일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이 세운 목표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즉, 과감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작은 성공을 많이 거두는 사람은 승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시도하는 사람이 승자다. 승자는 성공이 보장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승자는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안다. 워런 버핏처럼 뛰어난 투자가도 해마다 자신이 잘못 판단한 투자에 대해 보고한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틀릴 때보다 옳을 때가 더 많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그 다음 단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후로는 아주 쉽게 느껴질 것이다. 패배했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다. 심각한 좌절이나 도전에 맞닥뜨릴 때 얼마만큼 빨리 포기하느냐로 승자와 패자가 나뉜다. 실패하면 누구나 낙담하고 우울해한다. 다만 패자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승자는 재빨리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 실패했을 때 자신감을 잃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당신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얼마만큼 빨리 우울함과 좌절감을 던져버리고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는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얼마만큼 빨리 다시 일어나는가? 이 책을 통해 훨씬 더 큰 목표를 세우겠다는 동기부여와 과감한 시도로 남들과 달라져야 한다는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 부자가 되거나 다른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경험이 사고방식의 전환을 도울 것이다. 부를 기획하라. 언제부터 부를 꿈꿔야 하는가? 저 회사에 한번 가봐야겠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가전제품 회사에서 영업 책임자로 일하던 하워드 슐츠는 판매 기록을 살펴보던 중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시애틀에 있는 아주 작은 가게가 꾸준히 특정 커피 메이커를 대량으로 주문하는 것이었다. 보온병 위에 플라스틱 원통을 세워놓은 모양의 커피 메이커였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슐츠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동부에서 서부의 시애틀로 간 하워드 슐츠는 작은 가게 스타벅스에 들어선 순간 영감이 떠올랐다. 당시 스타벅스 매장은 오늘날과 달리 원두만 판매했다. 이탈리아의 노천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던 슐츠는 갑자기 계시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스타벅스가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야. 이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놓쳤어. 그는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커피를 만들어서 팔면 크게 성공하리라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는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성령의 신 것만 같았다. 너무도 급작스럽고 당연한 생각이 떠올라 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였다. 스타벅스의 설립자들은 시애틀에 있는 매장 5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커피 전문점의 잠재력을 간파한 하워드 슐츠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확장하는 구상을 했고 세계 최대의 커피 전문점 체인으로 바꿔놓았다. 그렇기에 원래 설립자들은 잊혀지고 슐츠가 스타벅스의 창시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2019년 스타벅스는 세계 각국에 3만 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이며 2018년에는 순이익 45억 2천만 달러, 약 5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도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되었다. 하워드 슐츠는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막노동꾼의 아들로 태어났다. 청년 시절 그는 악명 높은 동네에 산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뉴욕의 다른 지구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을 때 슐츠는 그녀의 아버지와 짤막한 대화를 나눴다. 자네는 어디 사나? 브루클린에 삽니다. 브루클린이 어디지? 케나시입니다. 케나시 어디 살지? 베이뷰 주택단지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눈에 띄게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훗날 슐츠는 비난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몹시 짜증이 났다 라고 회고했다. 슐츠는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야심만만했다. 가족 중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은 슐츠가 처음이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복사기 회사 제록스에 들어갔다. 그 뒤에는 스웨덴의 주방용품 회사인 헤마플라스트에 들어갔다. 영업 책임자로서 처음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선 슐츠는 커피를 숭배하는 신전에 온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반들반들 다른 목재, 카운터 뒤에는 수마트라, 케냐,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등 세계 각국의 커피콩을 담은 통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작은 알갱이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고 커피가 콩에서 추출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 매장의 커피는 미국인의 입에 길들여진 커피 맛과는 확연히 달랐다. 슐츠는 이내 그곳 커피에 빠져들었다. 그 당시 스타벅스 매장은 전부 합해서 5곳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슐츠는 원래 소유주가 알아보지 못했던 성장 잠재력을 감지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애틀로 옮겨 스타벅스에서 일하려고 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려면 연봉 75,000달러와 체면, 자동차, 복지 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 친구와 가족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5,000km나 건너가 커피 매장이 5곳밖에 없는 영세 기업에서 일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가 크게 걱정했다. 슐츠는 1년 동안 스타벅스에 취직하려고 노력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설립자 및 이사와 인터뷰하고 나서 결과가 좋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스타벅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네. 하워드, 자네의 계획은 멋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아니야. 스타벅스의 소유주 3명은 오랜 의논 끝에 슐츠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슐츠는 안 된다는 대답을 단박에 거부했다. 스타벅스의 미래를 확신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최종적인 대답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소유주를 설득하여 스타벅스에 입사했다. 훗날 그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설립자의 결정에 승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용 심사에서 탈락하면 곧바로 포기한다. 그의 혁신 방안이 거부당한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었다. 절대 안 될 일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을 때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상대를 설득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려 했다. 스타벅스 소유주들이 그의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스타벅스가 식당이나 술집이 아닌 상점이라는 것이었다. 커피를 판매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일이다. 어쨌든 스타벅스는 매년 이윤을 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위험에 뛰어들겠는가? 슐츠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게나마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유주들을 설득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그들은 마침내 슐츠에게 승복했다.
1984년 4월 시애틀 중심가에 문을 연 스타벅스의 6번째 매장에서 작은 에스프레소 판매대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현실적인 목표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하워드 슐츠, 레이 크록, 마이클 델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성공한 것을 보면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덜 과감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만큼 덜 성공했을 것이다. 가능하고 이룰만 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느라 일생을 허비하지는 않았는가? 풀숲에 숨어있는 새 2마리보다 손에 쥔 1마리에 만족하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는가? 언제나 꿈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듣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관점을 바꿀 때다. 델이 그러했듯이 과감하게 큰 꿈을 품고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무엇보다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라며 당신이 세운 목표를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 말자. 그러나 목표를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 얻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신뢰다. 투자 가치를 증명하라. 왠지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라.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는데 신뢰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역사상 최대 부호 존 D. 록펠러다. 청년 록펠러는 생애 최초로 창업한 직후 나이 든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신뢰한다 라는 사실을 통해 성공의 비결을 깨달았다. 록펠러는 경이로운 이력을 쌓는 동안 자신이 부닥친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모두 추진할 만큼 어마어마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은행과 투자가들의 신뢰를 얻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 내가 살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그들이 나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능력이었다. 록펠러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받았다. 그러나 록펠러는 빌린 돈을 곧바로 갚고 계약은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자부했다고 록펠러 전기 작가는 말했다.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모든 계약을 충실하게 지킨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체결한 계약 내용과 형식을 재해석하려 들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소문이 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신뢰 있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각이 정직해야 한다. 정직한 생각에서 비롯된 가치관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를 곧바로 간파한다.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면 누구에게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진리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진실된 사람을 감지하는 직관이 발달해 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신호를 표출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신호를 읽고 해석한다. 물론 그런 신호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평가하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사업가들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오랫동안 계약 내용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나눈다. 사생활을 세세히 파고들기도 하는데 이런 대화를 통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정직하지 않고서는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그런데 정직해 보이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진실을 말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상황에도 정직하게 말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한시라도 빨리 사실을 털어놓아야 한다. 자신 혹은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라도 말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한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다. 2005년 로마에서 개최된 마스터스 테니스 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테니스 챔피언 앤디 로딕과 스페인 선수 페르난도 베르다스코의 경기에서 심판은 베르다스코의 두 번째 서브를 아웃이라고 선언했다. 로딕은 관중이 자신의 승리에 이미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데도 모래 위의 자국을 가리켰다. 베르다스코의 서브가 아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국이었다. 로딕은 상대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정보를 직접 보여주었다.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은 로딕이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카레이서 미하엘 슈마허는 로딕과 정반대로 행동했다. 1997년 스페인 헤레스에서 열린 포뮬러 1 결승전에서의 일이다. 슈마허는 자동차 경주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승승장구했지만 1997년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그는 캐나다 선수 자크 빌르너브의 차를 들이받아 포뮬러1 타이틀을 박탈당했고 세계 각국의 수많은 팬을 잃었다. 게다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야 자신이 소속된 페라리의 압력에 못 이겨 과오를 인정했다. 그때까지는 그 사건의 책임을 빌르너브에게 돌리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런 행동을 보고 슈마허가 1994년 포뮬러1에서 데이먼 힐의 차를 들이받아 승리를 거뒀을 때도 의도적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술책을 쓴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 관계자들이 많았다. 슈마허가 팬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경주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뿐 아니라 그 사실을 덮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던 조국 독일의 팬들마저 더 이상 슈마허를 신뢰하지 않았다. 1997년 겨울
슈마허의 캐릭터 상품은 좀처럼 팔리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국제 자동차 연맹은 그에게 2등 타이틀과 시즌 동안 거둔 점수를 모두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직접 나서서 사실을 밝힌 로딕은 경기에서 졌다. 반대로 슈마허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경쟁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 두 선수의 대조적인 행동과 그에 따른 여론을 보면 신뢰란 정직한 행동을 통해 쌓이고 부정한 행동을 통해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성공한 광고 전문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오길비의 말에서도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항상 잠재 고객에게 우리의 약점을 털어놓는다. 자기가 파는 가구의 흠집을 미리 알려주는 골동품상에게 신뢰가 갔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보험 세일즈맨 프랭크 베트건은 보험 판매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동료 칼 콜링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콜링스야말로 믿을 수 있다. 자기 업무를 잘 알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했다. 베트건은 어떤 사건을 통해 콜링스에게 타인의 신뢰를 얻는 보기 드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생명보험을 들고자 하는 고객을 만나러 갔다. 베트건은 자신이 받게 될 수수료를 생각하고 기뻐했다. 그러나 며칠 후 건강검진 결과 고객에게 지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회사로부터 조건부 계약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베트건은 콜링스에게 물었다. 고객에게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다고 꼭 말해야 하나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텐데요. 그러자 콜링스는 아주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네가 알잖아. 베트건은 고객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입하시려는 보험이 일반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필요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번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베트건은 잠시라도 고객에게 정보를 털어놓을까 말까 갈등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는 콜링스의 짧은 대답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안다. 베트건은 고객의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이 파는 상품에 대해 아무리 불리한 이야기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남들과 달라질 용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은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거나 미미한 성공만 거둔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정도의 삶에 머무를 뿐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려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한마디로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하다.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상이나 혁신은 다음에 4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첫째, 처음에는 무시당한다. 둘째, 조롱당한다.
셋째,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넷째, 마침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용기가 있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알왈 리드도 통념에 저항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기순환 주기의 흐름을 거슬러서 투자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번 장에서는 남다른 용기를 보여준 여성을 2명 소개할 것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고 성격도 달랐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남들과 달라질 수 있는 용기였다. 대표적인 여성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다. 1883년 그녀는 떠돌이 행상이었던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다. 2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샤넬은 고아원에서 자랐다. 원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는데 여가수 시절에 부른 코코리코와 누가 코코를 보았는가? 라는 노래 제목에서 코코라는 예명을 따왔다. 그러나 그녀의 가수 생활은 실패로 끝났다.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샤넬은 콩피에뉴 지방의 루아알리 외에서 살았다. 이때부터 친구들을 위해 여성용 모자를 디자인하다 상점을 열었다. 연인이었던 영국의 부유한 광선업자 보이 카펠에게 가게 보증금을 빌려서 파리의 첫 번째 의상실을 열었다. 5년 후에는 재봉사 300명을 둘 정도로 성공해 카펠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다. 그제야 진정으로 독립하고 자유를 얻은 것이다. 20년 후 샤넬은 종업원 4,000명을 거느리며 세계 각국의 고급 의상을 판매하는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1955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패션 디자이너 상을 받았다. 이것은 패션계의 아카데미 상이었다. 또한 타임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인물의 패션 디자이너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1921년 샤넬이 만든 샤넬 넘버 5 향수병은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영구 전시되어 있다. 샤넬의 디자인은 획기적이었다. 그녀는 기능에 초점을 맞춰 선이 깔끔하고 장식 없는 스타일을 강조했다. 전기 작가는 그녀의 업적을 이렇게 평가했다. 사상 최초로 요란스럽고 일시적인 유행과 거리가 멀고 그러한 기존 유행을 본질적으로 타파하는 혁명이 여성 복식에서 일어났다. 1920년대 샤넬은 리틀 블랙 드레스를 만들었다. 상복에만 사용되던 검은색을 여성의 일상복에 적용한 것은 파격적인 혁신이었다. 샤넬의 트레이드 마크인 트위드 정장은 세계 각국의 전문직 여성들 사이에서 일종의 제복이 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모든 관습을 타파하면서도 시대 정신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샤넬은 이렇게 말했다. 창의력은 예술적인 재능이다. 디자이너와 동시대의 합작으로 창의력이 발휘된다. 무릎에서 10cm 내려오는 샤넬 라인 스커트는 처음에 너무 짧다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여자들에게 바지를 입혔고 발목에 끈이 달린 구두를 신겼으며 편직물 수영복을 내놓았다. 게다가
부드러운 저지, 천으로 옷을 만들어 여성의 몸매를 드러냄으로써 다시 한번 금기를 깨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넬 스타일을 모방한 제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른 디자이너라면 격분했겠지만 샤넬은 오히려 반겼다. 다른 사람들이 모방한다는 것은 인기를 입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었다. 창조물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익명성을 띠게 되어 있다.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모두 실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을 보면 매우 기쁘다. 어떨 때는 내 것보다 더 훌륭한 디자인도 있다. 누가 모방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나태함, 상상력이 부족한 취향, 창조에 대한 신념 부족을 보여주는 증표다. 코코 샤넬은 남다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 덕분에 그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 문화나 학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에 구애받지 않는 용기였다. 그녀의 창조 행위는 체제 전복적이었다. 모든 관습과 통념에 저항하던 샤넬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시대 정신을 감지했다. 선배 디자이너들은 재단사들처럼 매장 뒤편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현대적인 삶을 영위했다. 내 옷을 입는 고객들과 취미, 취향, 욕구를 공유했다. 시도해 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마라. 워런 버핏, 알왈 리드,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자들은 위기와 시장 폭락을 최적의 기회로 삼았다. 다른 투자자들이 쓰라린 패배로 몸부림칠 때 이들은 승승장구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한 공황기만큼 주식을 사들이기 적당한 때는 없다. 버핏은 경영 전략이 괜찮은 회사를 점 찍어 두었다가 그 회사 주가가 적당히 내려갔을 때 사들인다. 투자자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될 때 주주들은 가급적 빨리 주식을 처분하려 한다. 그러나 경기순환 주기를 거슬러 투자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때를 기회로 본다. 워런 버핏은 9.11 테러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았다. 버핏의 회사에서 보험 부문을 총괄하는 아지트 자인은 9.11 테러 이후 곧바로 테러 공격에 대비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세계무역센터가 폭파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시작의 공백을 메웠다. 자인은 맨해튼의 록펠러 센터와 클라이슬러 빌딩, 남미의 정유소, 북해의 석유, 굴착 플랫폼,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 지금의 월리스 타워의 테러 대비 보험을 판매했다. 또한 미국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취소하거나 불참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보험을 올림픽 운영위원회에 판매했다. 솔트 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과 월드컵도 워크셔 해서웨이의 보험에 가입했다. 버핏도 다른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테러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사사로운 분노 때문에 사업적인 이해관계를 그르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위기에 현금과 용기를 결합하면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가이며 폴슨 앤 컴퍼니의 회장인 존 폴슨도 버핏과 마찬가지로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다. 미국인 대다수는 주택 가격이 끝도 없이 상승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폴스는 9.11 테러 직후에 이미 부동산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리라 예상했다. 저금리 대출이 시작된 때였는데 폴스는 그 거품이 터지기만을 기다렸다. 거품이 터지리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폴슨처럼 수익을 낼 방법을 강구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것에 대비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지, 투자 적기는 언제인지 고민했다. 폴스는 먼저 부동산 개발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해서 주가 폭락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 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실패하자 동업자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좀 더 직접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CDS, 어떤 채권의 부도 위험을 사고 파는 파생 상품이었다. 상환 불능 위험이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합하여 보장 상품으로 판매한 것이다. 투자자 가운데 상환 불능 위험이 현실화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말할 수 없이 적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상환 불능 위험을 산정한 신용평가 기관의 등급만 맹신했다. 그러나 폴스는 그러한 등급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이 매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의 비중이 훨씬 더 적을 때를 기준으로 채권 등급이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료로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폴스는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경기순환 주기와 반대로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 물론 당연한 일이다. 모든 투자자들이 역으로 베팅해도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자금을 모은 폴슨 앞에 또 하나의 문제가 나타났다. 시장 투자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상환 불능 위험을 인식해 CDS의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반대로 계속 하락한 것이다. 투자자들 상당수가 그의 전략에 의구심을 가지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폴스는 동요하지 않고 모기지 시장을 조사해 신용 등급이 낮고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찾았다. 낙관주의자들이 기피하는 상품만 찾아다닌 것이다. 그는 미국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 결과 투기와 수상한 모기지 대출 관행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의 은행들은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줬다. 심지어 소득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출 초기 2년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자율은 매우 낮게 유지되다가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이것은 시중 금리가 낮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폴스는 이러한 현상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머지나 대출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리라 확신했다. 폴슨의 예측은 들어맞았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불황이 닥쳤다. 폴슨의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위기에도 2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반면 대다수 투자자는 사상 유례 없는 재앙으로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 폴슨 자신은 총 수익 가운데 20%인 40억 달러를 벌었다. 금융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였다. 다른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한 것에서 기회를 발견하려면 특별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통념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전략을 제 아무리 확신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시점에는 그 전략이 과연 옳은지 의구심을 품는다.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투자자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을 나만 알 수 있을까? 성공한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를 지녔다. 하워드 슐츠도 스타벅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울 때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것은 아닐까 수도 없이 자문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스타벅스는 역경에 부딪혔다고 그는 말했다. 1970년대 초 스타벅스의 본거지인 시애틀은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시애틀 최대 기업 보잉은 너무도 큰 손실을 입고 10만 명 규모이던 인력을 3년 동안 3만 8천 명으로 감축했다. 시애틀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 스타벅스 1호점이 문을 열었을 때 공항 근처에 세워진 광고판에 마지막으로 시애틀을 떠나는 사람은 과연 전등을 끄고 갈까? 라는 우스갯소리가 쓰여졌을 정도였다. 모든 점에서 커피 체인을 시작하기에 불리한 시기였다. 미국 내 총 커피 소비량은 10년 내내 감소하고 있었다. 스타벅스 설립자들도 시장 조사를 했다면 낙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 조사에 관심도 없었고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실패로 끝날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자신이 세운 목표의 장점과 단점을 가늠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직접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그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코 알 수 없다.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리한 환경에서도 유리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인터넷 열풍 속에서 우뚝 솟아오른 구글을 살펴보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상공간의 시대가 닥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매일 신생 기업이 생겨났지만 대다수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2000년 구글이 설립된 지 18개월쯤 뒤에 IT 창업 열풍이 수그러들었다.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요란스러웠다. 인터넷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위험한 사업으로 간주되었고 IT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의 기업은 대대적인 인원 감축에 들어갔다. 다행히 구글 설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만연한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러한 위기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최정상급 인재를 적당한 연봉을 주고 채용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구글과 같은 신생기업이 채용하기에는 연봉이 너무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수학자들이 갑자기 구글에 몰려들었다.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인재들만 채용한 구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과감히 묵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친다. 물론 통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 더 큰 자극을 느끼기도 한다.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도 그들은 용기 내어 기회에 집중한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려고 한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 사회 관습과 통념에 순종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어보자. 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런 말도 믿기 어렵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철저히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 단지 거부하거나 비난을 감당할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성공하지 못한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면 당신도 그들처럼 계속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이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 정도밖에 성취할 수 없다. 다수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성공이란 싫다를 좋다로 바꾸는 것이다. 늘 싫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늘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른다. 왜 그럴까? 나는 사업가로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때 생명보험 판매를 한 적이 있다. 동료와 나는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콜드콜을 시도해 보았다. 우리가 초인종을 울리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힌다 하더라도 콜드콜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업 전략이었다. 그때 좋다고 말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친절하게도 생명보험의 혜택을 극찬하는 내 이야기를 45분 가까이 들어줬다.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중간중간 그거 참 좋겠네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다. 나는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계약서 양식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정중하던 사람이 불쑥 뭐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물었다. 민망해진 나는 혹시 몰라서 정보를 채워넣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그가 내 말을 끊더니 어떤 경우에도 절대 보험은 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의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보다 훨씬 다루기 어려운 상대라는 교훈을 얻었다. 좋다고 말하는 것은 가급적 빨리 쫓아내려는 속내였다.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나는 경험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속마음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능한 영업사원은 좋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은 물론 설득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고 단호하게 싫다는 대답에도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세일즈맨이었던 프랭크 베트거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에서 누군가 싫다고 말하면
곧바로 대화 주제를 바꿔버렸다고 한다. 하루는 지인의 소개로 배트건은 건설 대기업의 이사를 방문했다. 그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을 때는 꼭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회사를 방문해서 이사에게 소개 편지를 건네자 보험 가입에는 관심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불과 한 달 전에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때 배트건은 이사님 어떻게 해서 건설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고는 이사의 이야기를 3시간이나 경청했다. 몇 주 후 그 회사의 이사와 몇몇 임직원이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거액이던 22만 5천 달러짜리 보험을 배트건을 통해 가입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는 멘트는 배트거가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전환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말이었다. 특히 성공한 기업가들은 사업 시작부터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 배트건은 상대방의 인생에 흥미를 보이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또한 잠재적인 고객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많이 수집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낸 다음 그것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라고 배트건은 조언했다. 싫다는 말을 좋다로 바꿀 수 있는 6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 싫다는 말을 들어도 최종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저 협상의 중간 단계쯤으로 여겨라. 두 번째,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보라. 양쪽의 이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라. 세 번째, 상대가 체면을 잃지 않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중간 지점을 적절히 계산하라.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상대방이 이겼다고 느끼도록 하라. 네 번째, 공정한 이라는 단어는 협상에서 마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양쪽 모두에게 공정한 해결책을 얻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양측 모두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타협의 본질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해결책은 있다. 다섯 번째, 상대에게 당신이 처한 상황과 당신의 행동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라. 당신이 상대의 입장이 되어본 것처럼 상대도 당신의 입장에서 현안을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라.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측면 모두에서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도와라. 여섯 번째, 협상할 때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도 않은 채 모호한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하고 얼마만큼 타협할 의사가 있는지 확실히 정해야 한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대가 빠짐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수단을 생각하지 마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오라클의 설립자 레리 앨리슨의 주위 사람들은 그가 왜 늘 잘못된 수치를 들먹이며 엉터리 주장을 하는지 궁금했다. 임직원들은
앨리슨이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어떤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시제를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직원 수가 50명이 될 거라고 말하는 식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현재 직원 수가 50명이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그와 함께 일한 비서는 앨리스는 현재에 살지 않는다.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에 중점을 둔다.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과거에 무엇을 택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생은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한다고 워런 버핏은 말했다. 버핏은 결코 좋지 않았던 과거를 곱씹는 일이 없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기억력을 욕조에 비유했다. 그의 흥미를 자극하는 발상과 경험과 문제로 가득 찬 욕조. 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는 욕조에 마개를 뽑아 물을 빼듯이 단숨에 기억을 비워버렸다. 특정 사건, 정보, 추억, 심지어 사람에 관한 기억까지 지우는 듯 했다. 불필요한 기억을 지우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세운 목표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다. 1950년대 역사상 최초로 소형 접이식 보트를 타고 혼자 대서양을 횡단한 독일인 의사 한네스 린데만 박사의 기록은 2002년까지 깨지지 않았다. 린데만은 독일의 정신의학자 요하네스 하인리히 슐츠 교수가 1930년대 초반에 창시한 자기훈련 기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슐츠가 자율훈련법이라고 부른 방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세운 목표를 잠재의식에 이식할 수 있다. 대서양 횡단을 계획하기 6개월 전 린데만은 몇 가지 구호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했다. 나는 할 수 있다. 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구호를 되풀이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구호를 되뇌었다. 3주 동안 할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면서 무사히 횡단을 마치고 되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 그는 시시각각 이 다짐을 자동으로 떠올렸다. 57일째 되는 날 밤에는 보트가 전복되어 새벽에 보트를 똑바로 뒤집을 때까지 미끄러운 갑판에 누워 밤을 보내야 했다. 그때 잠재의식에 주입했던 다짐들이 떠올랐고 그 덕분에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티롤 산맥을 등반한 산악가 라인홀트 메스너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다. 그는 크레바스,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추락해 죽을 뻔한 적이 있다. 그는 크레바스를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성공한다면 곧바로 하산하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무사히 빠져나온 메스너는 산행을 계속해야겠다는 충동을 이길 수 없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밤에 잠들 때마다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을 해둔 목표가 떠올랐다. 산 정상에 오를 때까지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잠재의식이었다. 한네스 린데만이 대서양 횡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다짐은 정서,
서쪽으로 였다. 조금만 항로를 이탈해도 그의 내면에서 정서쪽으로 라고 주위를 환기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극심한 수면 부족으로 환청에 시달렸지만 서쪽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 곧바로 항로를 수정했다고 한다. 정형화된 다짐이 환청을 없앤다. 이것은 의학 연구의 신기원이 될 만한 발견이었다. 동시에 정형화된 다짐이 최면에서 깨어난 후에 암시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잠재의식에 목표를 주입하는 법. 나는 잠재의식 속에 재정적인 목표를 주입함으로써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1년에 X 유로를 번다. 거나 올해 12월 31일 현재 나는 X 유로를 소유하고 있다. 와 같은 문장을 되풀이했다. 내 머릿속에 GPS에 주입한 목표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일지를 기록했다. 그 결과 매우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해마다 목표 수준을 높였는데도 성공률이 85%나 되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잠재의식의 힘에서 정신의학자 조지프 머피는 자기 암시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건강이라 명하면 잠재의식이 건강을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머피는 세부 사항과 수단은 신경 쓰지 마라. 그저 최종 결과만 생각하라. 건강이든 돈이든 취업이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라 라고 조언한다. 우리는 목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그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따지는 것이다. 갖가지 장애물을 상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목표를 잠재의식에 주입할 때는 경로를 일일이 파악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부단한 반복을 통해 목표를 잠재의식에 각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다. 나폴레온 힐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자기 암시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힐은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어떤 목표를 생생하게 그려보라고 한다. 이미 그 목표가 실현된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특정 문구를 되풀이하는 자율 훈련은 잠재의식의 심층부까지 목표를 주입하는데 효과적이다. 물론 정식으로 자율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목표, 상상한 모습, 다짐을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는 있다. 인간의 의식적인 판단은 대개 잠재의식의 충동이 뒤늦게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목표를 잠재의식에 주입하면 이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다. 자석에 이끌린 듯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목표를 잠재의식에 주입하기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럴듯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갑자기 내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거나 화성으로 여행을 간다는 목표는 의미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다.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생이 끝나갈 때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후회하면 너무 우울하지 않을까? 단언컨대 낮은 목표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더 쉽다. 목표가 높아야 더욱 열의를 갖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매우 과감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감내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직접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재능이 숨겨져 있는지, 좀 더 많은 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를 결코 알 수 없다. 실수는 곧 실험 정신이다. 중간 관리자와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실수를 저질러도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계속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뭔가를 배울 마음도 능력도 없다. 그러나 과감한 일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 직원이 실수를 할 때마다 벌한다면 실험 정신이 꺾이게 된다. 잭 웰치는 GE에 입사했을 때 실수를 눈감아준 상사를 만났다. 새로운 화학 공정을 실험하던 그의 부서가 사고가 일어났다. 나는 피츠필드에 있는 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폭발이 일어난 시범 공장 바로 건너편이었다.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꼭대기층 창문이 모두 깨질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웰치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다음날 그는 160km가량 떨어진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 가서 윗사람에게 사고 경위를 보고해야 했다. 나는 폭발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도 있었다. 그러나 신경쇠약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내 자신감은 내가 망가뜨린 공장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다. 웰치는 윗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이해심이 많았고 어쩌다 사고가 났나? 그 사고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와 같이 꼭 필요한 질문만 했다. 윗사람은 화내고 책임을 전가하기는커녕 문제를 이성적으로 접근했다. 나중에 생산 규모가 더 커진 다음에 발견하는 것보다 지금 문제가 드러난 것이 낫지.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야. 웰치는 그의 반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웰치는 직원의 실수에 적절히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언제 안아주고 언제 걷어찰지를 알아야 한다. 물론 자신의 실수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우수한 직원이 실수로 괴로워한다면 경영자는 그러한 감정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신의 직원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웰치의 일화를 기억하라. 자신의 실수든 다른 사람의 실수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은 체력과 실험 정신이 결합된 토대 위에서 자라난다. 또한 적극적인 실험 정신에는 실수도 포함된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은 일생 동안 크나큰 성공을 일궜다. 언제나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그는 실수와 패배도 많이 겪었다.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불리할까? 라고 브랜스는 질문한다. 자신의 약점을 비판적으로 보라. 저질 체력으로 허덕이느라 너무 쉽게 일을 포기하지 않는가? 적극적인 실험 정신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목표를 높게 세운 사람은 적당히 성공하느니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패를 겪고 나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히 성공하면 실험하려는 의욕을 잃기 쉽다. 어느 정도 성공하면 다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검증된 방식만 고집한다. 적당한 성공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부러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 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말이다. 목표를 높게 잡으면 이전에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쏟아붓지 않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핑계로 행동하기를 머뭇거리지 않는가? 역사적으로 계획 경제는 영구 퇴출되었다. 반면 경쟁, 즉흥성, 실험에 근거한 시장 경제가 승리했다. 성공을 다룬 자기계발서에서 세밀한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물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치중하지는 마라. 더 중요한 일은 과감한 꿈을 꾸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일단 시작하고 실험에 임하라. 남의 아이디어로 돈을 벌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창의적인지 의구심을 품는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부터 월마트의 샘 월튼,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남에게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코카콜라 조제법과 MS-DOS 운영체제를 직접 발명한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가 되지 못했다. 정말 부자가 된 것은 그처럼 멋진 아이디어를 사업 모델로 변신시킨 사람들이다. 기업가들만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일수록 승진 기회도 더 많다. 물론 어느 회사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처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한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인류 회사에서 최고 위치로 승진하기는 힘들다. 어느 기업이든 시장 기회를 파악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고객의 기대치에 맞게 보완하며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해결책을 최적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근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경영자 잭 웰치는 GE에 재직할 당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다. 매년 1월 초에 GE의 경영자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틀간 회의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각종 직급의 발표자들이 지난 12개월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길고 지루한 연설을 하거나 출장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발한 아이디어만을 전달했다. 그 행사는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매년 3월에는 GE 임원 35명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회사는 이들이 다른 사업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상자박,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를 바랬다. 웰치는 MBA 출신 20명으로 이루어진 사내 이니셔티브 그룹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활발히 공유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때마다 여기저기 퍼뜨렸다. 어떤 목표를 세웠든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창의력은 타고난다는 잘못된 통념이 퍼져 있다. 창의력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7가지 습관이 있다. 첫째, 무엇보다 자신을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창의력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둘째, 창의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당신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그들과 어울리면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다. 셋째, 될 수 있는 한 많이 읽어야 한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과 창의적인 사람들의 전기를 읽는 것이 좋다. 다른 분야의 발상을 자신의 분야로 이전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 책을 끝까지 읽은 다음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라. 그리고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적어보자. 넷째, 떠오른 아이디어를 노트에 모두 적어라.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모두 적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방법을 몰라도 상관없다. 그럴수록 아이디어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다섯째, 쳇바퀴 같은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여섯째, 휴가를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라. 휴가를 떠날 때는 일상적인 업무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나는 휴가 때 사무실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 휴가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 내 손에는 아이디어를 가득 기록한 노트가 들려있다. 일곱째,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종이를 꺼내고 주의를 분산시킬 만한 것이 없는 방 안에 45분간 앉아 있어라. 그러고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라.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일단 모두 적어라. 어떤 때는 썩 좋지 않은 아이디어를 아주 조금만 수정해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토할 때는 우선 장점을 5개 이상 적는 습관부터 들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아이디어의 단점을 검토하라. 욕망하되 절제하라. 기한을 지키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라. 과감한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열정이다.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대부분 그러한 열정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열정이 자극제가 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엄청난 자기 절제도 필요하다.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특히 최종 기한을 지키는 데는 극도의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최종 기한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사람 중 누구에게 일자리를 주겠는가? 최종 기한은 절대 넘겨서는 안 될 시점을 말한다. 의뢰인이나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최고의 완성품을 전달해야 한다. 절대로 기한을 넘겨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혼자 일한다면 기한을 넘겨도 문제없다. 하지만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최종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면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뢰는 기업 문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할수록 신뢰할 수 없는 직원들이 늘어난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 직원이 있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업무 수준도 매우 뛰어났다. 그런데 그의 몰락을 재촉한 원인이 단 한 가지 있었다. 그는 번번이 최종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의 유일한 결점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경력을 크게 해쳤다. 자신의 업무량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서 하나도 맡길 수 없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크리에이티브, 광고의 아이디어를 책임지는 사람들, 인력은 대체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들은 꽉 짜인 일정보다 기분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계에서는 창의력과 상당한 자기절제를 갖춘 인물이 반드시 정상의 자리에 오른다. 광고업계에서 신화적인 성공을 거둔 데이비드 오길비는 시간 엄수에 광적일 정도로 집착했다. 베스트셀러가 된 회고록 나는 광고로 세상을 움직였다 에서 오길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길비 앤드 매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광고물이나 텔레비전, CF를 제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노발대발한다. 최고의 회사는 제 아무리 큰 고통이 따르고 초과 근무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 규칙을 강조했다. 나는 약속한 시간까지 일을 완성하는 체계적인 사람을 존경한다. 웰링턴 공작, 나폴레옹을 꺾은 워털루 전투의 영웅은 책상 위에 놓인 업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예술가도 자기 절제의 화신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마돈나를 비롯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음악가와 배우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였다. 마돈나가 주연한 영화 수잔을 찾아서를 감독한 수잔 세이들먼은 이렇게 말했다. 배우들은 아침 6시 30분 정도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마돈나가 차를 타고 세트장으로 떠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각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YMCA 헬스클럽 수영장에서 몇 바퀴를 돌고 세트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자기 절제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다. 성공한 투자가 알왈 리드도 시간을 엄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하루에 4개국, 6개 도시를 방문할 때였다.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중요한 약속을 놓칠까봐 그는 언제라도 갈아탈 수 있는 소형 제트기를 자신이 탄 보잉 자가용 제트기 위에 띄웠다. 그는 소형 제트기가 일종의 보험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핵심 참모들과 소형 제트기로 갈아타면 되었다. 물론 소형 제트기를 빌리는데 $30,000였으니 단 하루의 보험치고는 비쌌지만 말이다. 알왈리드가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만나기 위해 애틀랜타에 갔을 때는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교통정체로 발이 묶인 알왈리드는 운전기사에게 회의 장소인 카터 센터에 시간 맞춰 도착하면 주급을 $300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기사는 기다란 리무진을 자동차 도로 출구 쪽으로 휙 돌리더니 애틀랜타의 뒷길을 관통해 약속 시간보다 몇 분 빨리 데려다 주었다. 알왈리드는 빡빡한 일정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출장 전담팀을 따로 두었다. 출장 전담팀의 업무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왕자가 단 1분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출장 일정을 만족스럽게 계획한 직원에게는 3개월에서 6개월치 월급은 물론 연봉에 해당하는 후한 보너스를 지급했다. 워런 버핏도 자기 절제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체중을 빼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자녀들에게 서명하지 않은 $10,000,000짜리 수표를 써주고는 정해진 날짜에 몇 킬로그램까지 감량하지 못하면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아들과 딸이 군것질로 유혹할 때마다 버핏은 거부했다. 그는 수표를 여러 장 썼지만 실제로 서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일을 찾아라. 특히 자기 절제는 좋은 습관을 개발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습관을 버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습관은 가장 무서운 적이자 좋은 친구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 엄수와 절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캐캐묵은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시간 엄수는 신뢰도와 직결되며 절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약속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말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용할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한다. 사소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데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겠는가? 자신감을 얻으려면 계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실행하기로 한 일을 마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마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시간 엄수는 타인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약속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심지어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남의 인생까지 피곤하게 만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오늘 밤 저녁 식사를 함께할 사람을 고른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나? 라고 물어봤다. 그는
당시 독일 대통령이던 로만 헤어초크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헤어초크와 약속한 시간에 얼마나 늦게 갈 건가? 10분? 20분? 아니면 30분쯤? 그러자 그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일찍 가야지 라고 대답했다.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반격했다. 나도 헤어초크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헤어초크를 만나듯이 예의를 지키고 배려를 잊지 않기를 바라네. 절제 없이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으면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절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열정이다. 이것은 절제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즐기지 않는 일을 하려고 자신을 절제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기간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인생을 한번 천천히 냉정하게 돌이켜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가장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한 가지 찾아서 그것을 매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꿈을 일찌감치 포기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두 번째, 내일 $10,000,000를 상속받아 더 이상 돈 때문에 일할 필요 없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운 일이 있는가? 취미를 직업으로 바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 마돈나, 코코 샤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이클 델을 비롯해 이 책에서 다룬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를 일로 승화시켜 성공했다. 그저 편안하다거나 만족스러운 수준을 넘어 직업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면 자기 절제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 다음에 익혀야 할 것은 삶과 일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법이다.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규칙을 따른다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길로 나아갈 때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라져야 할 때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그리고 대세를 거슬러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체력과 실험 정신을 결합하는 법을 배워라. 항상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신뢰 없이는 결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무엇보다 절호의 순간이 올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바로 오늘이야말로 꿈을 시작할 절호의 순간이다.
부의 선택. 책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평범하게 살아갈 것인가? 성공해서 부자가 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몫입니다. 부를 선택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책 요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